안녕하세요. 저는 윤지혜, 35, 서울 금천구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결혼 4년 차, 남편은 외국계 IT 기업 다니고요. 저는 마케팅 대리로 이 악물고 회사 다니는 중이죠. 근데요. 진짜 사람 인생, 어디서 꼬일지 아무도 몰라요. 제 얘기, 진짜 소름 돋을지도 몰라요.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생각도 하기 싫어서 무의식적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현관문 열고 신발 벗고 우편함을 열어요. 그런데 웬걸요. 고지서 봉투가 두툼하게 한 장 더 있는 거예요. 뭐지? 하며 열어봤는데 거기 적힌 주소가 낯설더라고요. 루미엘 516호. 저희 집은 1410호거든요. 처음엔 누가 잘못 꽂아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봉투를 뒤집자마자 제 눈에 딱 들어온 이름 장도현.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생년월일도 같고 연락처 뒷자리도 똑같았어요. 순간 속이 이상하게 울렁거렸어요. 뭐랄까 되게 소름 끼치게 잃지 않은 기분이었달까요. 그때까진 그냥 이상한 기분뿐이었어요. 사람 이름이 같을 수도 있지 싶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스멀스멀 불편했죠. 그래서 퇴근 후에 남편한테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어요. 오히려 장난처럼 말했죠. 자기야, 516회 뭐 빌려놓은 거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밥숟가락을 멈추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한마디에 모든 감각이 싸늘해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의 말이잖아요. 저는 그런 대답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그냥 맞아. 나 사무용으로 잠깐 빌렸어. 이런 식으로 말할 줄 알았는데 저 반응은 뭔가 이상했어요. 머리가 살짝 어지러지랬죠. 남편은 그제야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에 집중이 안 되니까 단기로 방 하나 얻었다고. 조용한 데서 일할 공간이 필요했다고. 거기서 개발 자료 정리도 하고 회의 준비도 한다는 말이었어요. 근데요, 그 말이 조금도 위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고지서에 찍힌 내역 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있었거든요. 사무용으로 썼다는 방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건데 혼자였을까요? 그날 밤은 그냥 넘어갔어요. 속이 뒤집히는 걸 겨우 참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괜히 흥분해서 오해하면 나만 초라해질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남편이 자꾸 야근이 늘었다는 말, 회식이 잦아졌다는 말들이 그제야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주말마다 골프 연습한다더니 라운딩 끝나고 오는 시간이 너무 늦던 것도 그렇고요. 뭔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반차를 냈어요. 마음속에 뭔가 찝찝한 게 남아있는데 그냥 회사에 앉아있는 게 의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가보기로 했어요. 루미엘 516호.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서류 찾으러 왔다고 둘러댔고 생각보다 쉽게 열쇠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 손이 살짝 떨렸어요.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랑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어갈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조용한 그 복도에서 제 발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는 게 어쩐지 기분 나쁘게 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516호 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여긴 사무용이 아니구나. 현관에는 슬리퍼가 2켤레 있었고 식탁 위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고르곤졸라, 피자 박스도 보였고요. 제일 충격이었던 건 욕실에 놓인 머리끈이었어요. 검은색, 얇고 고무가 낡아 빠진 머리끈. 절대 제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사무 공간이라던 그 방은 은은한 향초 냄새까지 풍기고 있었고 거실 소파엔 작은 담요가 개켜져 있었어요. 누구랑 여기서 시간을 보내며 밥을 먹고 쉬고 잠시 누웠는지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방을 빠져나와 집에 돌아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도 모른 척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들어와서 집안일 조금 하고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같이 봤어요. 그 사람이 제 옆에 앉아서 오늘 피곤했지 하고 말할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니까 도리어 제가 미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제 더는 물어보지 않겠다고요. 괜히 캐묻고 흔들리는 사람처럼 굴지 않겠다고요. 대신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내가 판단하자고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눈빛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어떤 거짓말을 해왔는지 내가 직접 파헤치겠다고요. 제가 뭘 봤는지, 제가 뭘 알아냈는지.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진실을 찾아가려고요. 왜냐하면 그 방에 남겨진 냄새가 잊혀지질 않거든요. 그건 단순한 피자 냄새가 아니었어요. 배신과 거짓말의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냄새는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어요. 아주 진하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달라졌어요. 겉으론 여전히 평소처럼 지냈지만 속은 전혀 달랐죠. 예전 같았으면 저녁 먹고 TV 켜고 누워서 휴대폰으로 쇼핑몰을 둘러봤을 거예요. 근데 이젠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평범하게 지나가던 대화에도 저는 마음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말은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의 포장일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자기 페이스였어요. 가끔은 되려 저한테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이러면서 제 눈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거기서도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미소만 살짝 짓고 요즘 일 많잖아 하고 넘겼죠. 솔직히 그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역겨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든 끝장을 보려면 확실한 증거와 타이밍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며칠을 참고 견디다가 결국 한 명한테 털어놨어요. 제 절친 강지연. 저랑 대학 때부터 붙어 다녔던 친구인데 솔직히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애예요. 그냥 전화해서 지연아, 나 지금 독산역 근처 카페인데 시간 돼? 했더니 말도 끝나기 전에 나간다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났을 땐 아무렇지 않은 척 서로 머리 스타일 바뀐 거 가지고 웃고 떠들었지만 제 눈빛이 심상치 않았는지 지연이가 먼저 말 꺼냈어요. 너 요즘 진짜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래서 그냥 다 말했어요. 516호 얘기부터 그 안에 있던 물건들, 남편의 반응까지. 지연이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지만 저는 너무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그 방 안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 고르곤졸라 냄새, 향초 냄새 섞인 그 이상한 공기? 진짜 거기서 사랑 같은 걸 나눴을까? 그 말에 지연이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지혜야, 나 너한테 지금 이 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이제 말해야 될 것 같아.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연이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위로도 아니고 흔한 남자들 다 그래도 아니었어요. 도연이, 나 그 사람 인스타북에 있는 거 알아. 예전에 누가 공유해서 알게 됐는데 거기 올리는 사진들 좀 이상했어. 그 말 듣고 저는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인스타 부계정. 저한테 SNS는 안 한다더니 지연이는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넘겨줬어요. 아이디는 어설프게 익명인 척했지만 배경이며 손등에 있는 점 위치까지 누가 봐도 도연이었어요. 게다가 그 피드에 올라온 사진 중 몇 장은 오피스텔 내부였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와인잔, 부르고뉴 와인병,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찍은 듯한 앵글. 더 충격적인 건 캡션이었어요. 금요일 밤은 항상 특별해. 너와 함께라면 뭐든 괜찮아. 너, 누구, 나, 아니죠. 나한테 금요일 밤은
야근 마치고 겨우 먹는 컵라면이었어요. 그 사람, 저한테는 그날 늦게 들어오면서 업무상 미팅이 늦어졌다고 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저를 속이고 거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히고 목이 메었어요. 지연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혜야, 나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람한테 뭐라 하고 싶은데 너가 원하면 우리가 같이 준비하자. 조용히, 제대로. 그 말 듣는데 왈칵 울컥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뺨 위로 흘렀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다가 누가 내 편 들어주는 느낌이 오니까 순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도현이를 다시 마주했을 때 저는 전보다 더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모르는 얼굴로 야, 오늘은 커피 말고 차 어때? 하며 티백을 꺼내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 척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준비 중이에요. 진실을 폭로할 준비. 이 결혼에 민낯을 드러낼 준비. 그리고 제가 어떤 여자인지를 이 사람한테 보여줄 준비요. 그 사람 아직 몰라요. 지금 제가 어떤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아주 똑똑히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뭐가 이상하다였고 그 다음엔 뭔가 있다였고 이제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였을까라는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남편의 부계정은 단순한 비밀 SNS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얼굴들이 몇 장씩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들 모두 여성들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이건 언제지? 대체 몇 명이야? 그런데 하나하나 자세히 보다 보니 뭔가 알 수 없는 불쾌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표정도, 포즈도, 장소도 너무 익숙했어요. 어떤 사진은 우리랑 신혼여행 갔던 그 펜션이었고요. 어떤 사진은 우리 집 거실이었어요. 진짜예요. 제가 골랐던 커튼, 제가 배치한 소파 위에 여자의 팔이 기대 있었어요. 심지어 그 여자,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어요. 근데 다시 봐도 그 눈매랑 턱선, 저희 회사 회계팀에서 일하는 신입 김소은이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장도연 얼굴이랑 김소은 얼굴이 계속 오버랩됐어요. 제가 회계 마감할 때 고생 많이 했다고 커피 사주고 야근할 때 짐 사주면서 지혜 선배, 너무 멋져요. 하던 그 애예요. 그 애가 내 남편하고 우리 집에서 다음 날 회사에 나갔을 때 저는 일단 아무 티 안 냈어요. 그냥 일에 집중하는 척, 사람들과 어울리는 척 했어요. 근데 복도에서 소은이 마주쳤을 때 그 애가 너무 해맑게 웃으며 선배 어제 드라마 봤어요? 하며 말을 거는데 저 진짜 손이 떨리더라고요. 입꼬리는 억지로 올렸지만 안쪽 이가 딱딱 부딪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지연이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걔 얼굴 봐줄 수 있어? 나랑 같이 사진 정밀 비교 좀 하자. 지연은 몇 시간 안에 같은 옷, 같은 장소, 날짜까지 캡처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결론은요. 맞아요. 그 여자예요. 김소은. 우리 회사 직원. 내가 데려다 준 애. 제가 걔 입사 첫날 차로 데려다 줬었거든요. 길 헤맬까봐 미리 나가서 데리고 왔던 그날.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남편이었어요. 이쪽이 우리 남편이에요. 하며 소개했었는데 그때 그 둘 눈이 아주 묘하게 마주쳤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더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루 종일 숨도 못 쉬고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그 사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양말을 벗고 발을 쭉 뻗은 채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는 소리도 못 들었는지, 아니면 들었는데 그냥 무시한 건지,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저를 완전히 배경처럼 여긴 지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욕실 거울을 보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을까?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웃고, 이 사람이 말하면 안심했고, 이 사람이 웃으면 사랑인 줄 알았던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차분한 척 하고 있지만 사실 온몸 안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분노일까요? 모욕감일까요? 아니면 실망일까요? 아니요. 그냥 다예요. 전부 다 뒤섞여서 지금 제 뱃속에서 끓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사랑이고 뭐고 모르겠어요. 남편은 돌아보면 사람이 아니라 그냥 거짓말 덩어리 같아요. 숨 쉴 때마다 나오는 말들마다 다 각본이고 계산이고 이중생활이고요. 아무 죄 없는 얼굴로 저를 매일 껴안고 제 밥에 젓가락을 올리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 앞에선 무슨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아직도 자기가 잘 숨기고 있다고 믿겠죠. 절대 모를 거라고. 그래서 저는 더 조용히 움직일 거예요. 다음엔 이 사람이 가장 아끼는 걸 가장 잔인하게 부숴줄 차례니까요. 그때 웃어봐요. 제가 얼마나 예쁘게 웃는지 끝까지 보여줄게요. 사람이요. 한번 배신당하면 의심이란 게 일상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이 휴대폰을 들기만 해도, 커피를 홀짝이기만 해도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고, 그 미세한 표정 하나에도 수많은 거짓말이 묻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젠 울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아주 침착하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날 밤, 도현이 제게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라도? 전 그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 진짜 멘탈 갑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행이라니. 두 번째는, 좋아, 어디 한번 속아주는 척 해볼까? 그래서 저는 아주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지. 바람 쐬고 싶긴 했어. 사실 바람은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쐬고 있었죠. 저 말 한마디에 도현이 얼굴이 순식간에 편해지더라고요. 자기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얼굴. 진짜 가소롭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이제 준비할 거야. 증거 정리하고 변호사 상담 잡을게. 오케이? 지연이는 너무 차분해진 제 목소리에 들여 놀라더라고요. 너 지금 웃고 있는 거지? 응, 근데 그 웃음이 예전이랑은 좀 달라. 저는 다음 날 연차를 쓰고 아는 법무법인에서 소개받은 상담 변호사를 만났어요. 처음엔 저를 걱정스럽게 보시던 분이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종이에 뭔가를 막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확실히 이혼 소송으로 가시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문제는 불륜 증거를 어디까지 확보하셨는지가 관건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드렸어요. 여기 CCTV 캡처, 호텔 예약 내역, 차량 위치 정보 기록, SNS 부계정 스크린샷 전부 있어요. 상대 여성의 신원도 확보했고 회사 내부 인물입니다. 변호사는 제 눈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어요. 와, 윤지혜 씨, 저보다 더 프로시네요. 저는 그 말에 웃지도 않았어요. 이건 그냥 살아남기 위한 제 방식일 뿐이었거든요. 이후엔 정말 빠르게 움직였어요. 일단 회사 HR팀에 정중하게 상담 요청서를 올렸고 소은이와의 공식적인 거리두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쪽은 분명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테니까요. 그러니 제가 먼저 이성적이고
질서 있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했죠. 그 주말엔 도현이랑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공항에서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말하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좋지? 우리 이렇게 살자, 지혜야. 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이젠 정말 잘 살아야겠지.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묻어둔 대사 하나를 꺼내고 싶었어요. 이제 당신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이틀이 될 거야. 왜냐면 돌아가면 당신은 하나씩 잃게 될 테니까.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쇼는 끝나지 않았고 무대는 이제 막 준비됐으니까요. 그 사람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게 때로는 기가 막히고 또 한편으론 다행이었어요. 그래야 제가 더 정확히, 더 확실히 칼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저는 이 사람의 완벽한 허상을 천천히 아주 예에 바르게 무너뜨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처럼 계속 웃고 있어요. 그 웃음이 나중에 가장 보기 불쌍한 표정이 될 테니까요. 사람들은 그러죠.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복수가 해결해주진 않아도 적어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똑똑히 보여줄 기회는 되거든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그 다음 주, 도연은 여전히 멀쩡했어요. 공항에서 짐을 풀고 빨래를 돌리고 거실에 누워 넷플릭스를 켜는 그의 모습은 평온 그 자체였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조명을 은은하게 켜고 그에게 아주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우리 집 말고 다른 집 있지? 그 사람, 리모컨을 쥔 손이 살짝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절 봤어요. 무슨 소리야? 루미엘 516호 거기 아직 계약돼 있지? 표정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딱 1.5초였어요. 그리고 다시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거 아직 정리 안 됐어. 회사 짐이 남아서.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간 수백 개의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제가 꾹 참고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증거. 그리고 타이밍. 저는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서 도연 앞에 퉁 내려놨어요. 열어보기도 전에 이 사람 얼굴이 질리기 시작했어요. USB, 캡처본, 예약 내역, 카드 기록, 그리고 마지막엔 김소은의 회사 아이디카드 복사본까지. 그 사람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지혜야, 나 진짜 그럴 생각 아니었어. 진짜 미안해. 제가 그때 처음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하단 말은 양심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당신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 안 벌였겠지. 그 사람은 뭔가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 애가 먼저 다가왔어. 나는 그냥 외로워서. 이런 변명, 클리셰도 아니고 쓰레기죠.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화가 나기보다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그토록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내 자신이 바보 같더라고요. 외로웠어? 근데 당신은 날 외롭게 안 만들었어. 나는 혼자 야근하고 혼자 장보고 혼자 아파도 늘 당신 기다렸는데 그게 외로움의 핑계가 돼? 그 사람은 바닥만 보면서 말문을 잃었고 전 그대로 말했어요. 내일 회사에 회의 보고서 하나 낼 거야. 거기엔 직장 내 윤리 규정 위반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을 거고 본인의 배우자와 회사 후배의 불륜 정황이라는 문장이 들어갈 거야. 그 사람은 이제 진짜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혜야, 제발 회사만은. 왜? 당신은 내 인생을 걸레짝처럼 짓밟아 놓고 자기 커리어는 지켜야겠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껏 흘린 눈물보다 더 아프게 들렸을 거예요. 그날 밤 그 사람은 소파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까지 안방 문을 몇 번이고 두드렸지만 저는 이불 속에서 이어폰을 꽂고 조용히 음악만 들었어요. 처음으로 정말 편하게 단 한 방울의 감정도 없이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정식으로 문서를 올렸어요. 제대로 된 절차로 말도 안 되는 인간 둘을 처리해줄 준비요. 그와 동시에 변호사와
서류도 주고받으며 이혼 소장을 준비했죠. 지금 제 마음이 시원하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는 느낌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이 더 이상 숨 막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너무나도 다행이었어요. 시청자분들도 혹시 이런 감정 겪어본 적 있으세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실은 나를 깔아뭉개며 자신만 사랑하고 있었던 거요. 그럼 이제 알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제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려. 복수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가장 통쾌한 건 그 사람이 자기가 잃은 걸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될 때거든요. 그때 전 아주 잘 살아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니까요. 회사에 보고서를 올린 그날 이후 모든 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HR팀에서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이 잡혔고 그 전날 밤 도연은 끝까지 무릎을 꿇고 사정했어요. 지혜야, 진짜 미안해. 그 애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 그냥 실수였어. 그 말을 듣는데 제 머릿속에 그 애가 보낸 DM 내용이 떠올랐어요. 지혜 선배, 선배님 남편이 먼저 다가왔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휘둘렸을 뿐이에요. 이게 실수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휘둘린 사람의 태도예요? 솔직히 너무 웃겼어요. 둘 다 실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의도한 거예요?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라 생활이잖아요. 그 둘한테는 거짓말이 일상이고 위선이 습관이었던 거죠. 면담 날 아침, 저는 블라우스를 단정하게 여미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HR 담당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윤지혜 씨, 신고 내용은 모두 확인했고 제출해주신 자료의 신빙성도 높습니다. 내부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건 내가 당신들처럼 비열하지 않아서. 그래서 법과 절차에 맡기기로 한 거라고. 그날 오후 김소은이 제 자리 근처에 얼쩡거리더니 휴게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죠. 그 애는 눈가에 화장기 하나 없이 팽한 얼굴이었어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선배, 저 진짜 이런 거 의도한 거 아니었어요. 도연 선배가 저한테 진심이라고 해서.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가 말했어요. 진심이었으면 더 문제야. 그건 그냥 바람이 아니라 감정이니까. 그 애는 말문이 막힌 듯 했고 전 숨을 한 번 고르고 천천히 말했어요. 난 당신이 무릎 꿇고 비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게 위로가 될 만큼 내 상처가 얕지 않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내 시야에서 사라져줘. 같은 공간에서 일해도 내 존재를 잊고 살아줘. 그 아이는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이더니 나갔어요. 돌아서는 뒷모습이 가벼운 척하지만 어깨는 푹 꺼져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통쾌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좀 허무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를 무너뜨릴 만큼의 무게도 없는 인간들이었단 거려. 그날 밤 도현은 침대에 누워 말했어요. 지혜야, 나 진짜 반성하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텐데 이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배려 없는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어요. 우린 이미 끝났어, 도연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네가 더 불행해져. 이혼 소송은 접수됐고 회사에선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HR팀에서도 소문이 퍼졌는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정과 지지가 섞인 시선. 하지만 저는 그 누구의 위로도 필요 없었어요. 이미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강한 나를 마주했으니까요. 며칠 뒤 지연이 저한테 밥 먹자고 했어요. 둘이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굽고 있는데
지연이가 말하더라고요. 야, 너 진짜 멋있다. 나 같았으면 벌써 감정 폭발하고 난리 났을 텐데.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폭발은 했지. 안에서만 했어. 밖으로 꺼내면 내가 나를 잃을까봐 무서웠거든. 근데 이제 괜찮아. 나를 찾았어. 그날 고기를 굽고 맥주를 마시며 저는 처음으로 아주 가볍게 웃을 수 있었어요. 아무런 긴장도, 눈치도, 감정의 찌꺼기도 없이 정말 오랜만에 숨이 편해졌어요. 이제 남은 건 정리뿐이에요. 마지막 서류, 마지막 서명, 그리고 마지막 한숨. 그 모든 게 끝나면 저는 진짜로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제야 후회한다면 그건 오롯이 그 사람 몫이겠죠. 나는 앞으로 나의 몫을 잘 살아낼 테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저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속이 시원한 것도 울컥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세상이 참 조용하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조용함이 참 편안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수많은 날들은 시끄러웠어요. 말을 아껴도 시끄럽고 말을 해도 시끄러웠고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조차 마음속에 소음이 들렸어요. 근데 이 조용함은 달랐어요. 바람 소리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심지어는 제 심장 뛰는 소리까지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제야 내가 내 공간으로 돌아왔구나. 그 후로 저는 매일 조금씩 저를 회복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음악을 틀고 요리를 하고 혼자 마트에 가서 와인을 고르고 밤엔 가벼운 책을 읽다가 잠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쓸쓸하다고 느꼈을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평범한 시간이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은 절대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나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저는 늘 배려라고 착각하면서 참고 있었고 헌신이라 믿으면서 제 마음을 눌러왔어요. 근데 결국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제가 맞춰진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틀을 깨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요. 네온 진짜 강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버텼어? 근데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너지기 싫었던 거예요. 무너지는 대신 걸어가기로 한 거고 주저앉기 대신 한 발자국씩 뗀 것뿐이에요. 요즘은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눈이 맑아진 것 같아요. 세수하면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상처받은 얼굴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겨낸 얼굴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비슷한 상황이야. 혹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절대 본인을 탓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잘못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는 다만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난 뒤에도 괜찮아질 수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져요. 저처럼요. 사랑이 끝났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끝나고 나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을 아주 온전히 살고 있어요. 혼자라도 괜찮고 가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이젠 제 것이에요. 더는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말한 이유고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이유예요. 그리고 당신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증명했잖아요. 그럼 이만 진짜 인사를 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